CD금리 담합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위가 금융사들을 조사 중인데요. 여러분들 혹은 여러분 가족 중에 은행에서 대출 받으신 분 계신가요? 우리나라 가구 10집 중에 7집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데요. 이때 이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기준금리가 바로 이 CD금리입니다. 그래서 CD금리 담합 의혹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바로 여러분의 대출 금리가 조작됐다는 뜻이 됩니다. 곽정수 선임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뒤로 또 확 또 쳐져 있는 건 별로 안 좋지. 그거는 거예요. 서리피케이트 데포지트라고 그래가 영어로는. 우리 한국말로는 이제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무기명으로 거래되는데 시장에서 일종의 채권인데 이게 자유롭게 거래가 돼요. 그래서 옛날에 무기명이라는 특성 때문에 검은 뭉칫돈들을 운용하는 수단으로 이게 주로 이용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악명이 높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공정위가 하고 있는 게 이제 CD 금리 담합 사건인데요. 우리 담합이라 하면 이제 쉽게 우리말로 하면 이제 짬짬이죠.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서로 짜고 CD 금리를 높게 유지했다는 거예요. 실제보다 정상적인 금리 수준보다. 근데 이제 CD 금리가 왜 중요하냐면 일종의 기준금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출 중에 하나가 자기가 갖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잖아요. 은행들에 가면은. 그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의 그 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CD 금리를 기준으로 놓고 거기다가 일정 수준의 가상금리를 얹어가지고 결정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이나 증권사가 서로 짜고 CD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그만큼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죠. CD 금리 같은 경우에 지난 4월 초 이후에 3% 중반대에서 최근까지 거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같은 기간 중에 CD와 유사한 다른 채권의 이자 금리를 보면 3% 중반대에서 2% 후반대로 아주 급격하게 떨어졌거든. 근데 왜 CD만 혼자 높은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느냐? 이거는 그 관련 금융사들의 담합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데 CD 금리의 이런 비정상적인 움직임은 비단 최근만의 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랬다는 것이 금융 관계자들의 얘기예요. 이 가계대출의 이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이 중요한 금리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래전부터 담합으로 이렇게 해왔을 수도 있다는. 그랬을 가능성도 지금 열려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는 같이 지금 조사 중인 거예요. 단지 최근에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최소 지난 5년 전 것까지 다 조사하고 있어요. 이 가계대출을 한 일반 서민들이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반대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은행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높고 엄청나게 이기고 거죠. 이 증권사보다는 은행 쪽에 이게 이 의심의 눈초리를 당연히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은행 저놈들이 돈 많이 벌려고 담합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근데 CD의 발행과 유통 과정에는 은행과 증권사들이 다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정위는 이 둘 간의 관계까지도 같이 이제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금융사들에 대한 특히 은행에 대한 배신감 같은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번 사건으로. 근데 아직 이제 분명한 거는 아직 그 담합의 혐의가 확정적으로 입증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해야 돼. 그런 의심을 지금 받는 거죠. 그죠? 하여튼 그 움직임이 비정상적이라고 보는 거고 또 공정위는 거기에 대한 심증이 있기 때문에 조사에 들어간 거예요. 공정위가 담합 조사에 들어갔을 때는 그냥 마구잡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전에 치밀한 분석을 통해서 이거는 지구가 농후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금융사들 같은 경우에 우리 국민혈세로 한 160조 원 정도의 공적 자금을 조성해서 그중에 상당 부분이 이런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특히 은행을 살리는 데 돈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살려놓고 보니까 은행들이 결국은 제2속 차리기 위해서 국민들, 소비자들을 속이고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 그 소비자 단체들에서는 그냥 가만히 좌시할 수 없다. 만약에 이제 아까 전제로 깔았지만 담합이 사실로 드러나면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규모가 아마도 천문학적 규모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CD와 연동돼서 대출금리가 결정되는 그 금융상품들이 대표적인 게 주택담보대출이거든. 이거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거든. 그래서 작년 9월 말 현재 CD 연동된 은행권의 대출 총액이 한 350조 정도 돼요. 350조요? 네, 350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융사들이 담합을 통해 가지고 CD 금리를 정상 금리보다 한 0.5%포인트만 높게 계속 유지해 왔다. 그런 경우에 우리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소비자들이 안 물어도 되는 이자를 추가로 문 규모가 연간으로 보면 그게 한 1조 8천억 정도 되거든요. 연간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한 해만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2년, 3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몇 년치가 되면 진짜 이게 천문학적 규모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파장이 이렇게 큰 거예요. 조선일보도 그렇고 연합도 그렇고 문화일보도 이어서 또 나오는데 이 담합 사실을 실토했다. 그거는 이제 은행이 아니라 이제 증권사다. 이제 현행 법상 그 담합을 한 사업자가 그 내용을 자진해서 신고를 하면 과징금을 많게는 100%, 적게는 50%까지 감면을 받는 혜택을 줘요. 그러니까 왜 이런 제도를 운영하냐면 담합이라는 게 서로 짜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가 혹은 정부가 조사를 통해서 이거를 밝혀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담합 행위를 쉽게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적발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신고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그게 소위 그 리니언. 리니언시에 그게 자진 신고 제도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그런데 지금 이제 일부 언론에서 이번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리니언시가 있었다는 이제 보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공정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NCND, 우리 이제 영어로 NCND인데 시인도 부인도 않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행 법상 공정위는 이 담합 사건과 관련해서 리니언시가 들어오더라도 그에 대해서 확인해 주지 않도록 돼 있어요. 만약 확인하면은 처벌받아. 그런데 이제 그동안의 통례로 보면 이 담합 사건에서 리니언시가 있게 되면 그 조사를 받은 관련 업계에서 누구누구가 리니언시를 했다라는 소문이 돌아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세상에 비밀이 없잖아. 네? 그런데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게 없어요. 이름이 안 나오고 있어. 심지어 아닌 것 같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너무 일부 언론에서 너무 성급하게 지레짐작으로 보도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또 지금 리니언시 자진 신고가 없더라도 며칠 후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잖아? 실제로 이렇게 담합을 쭉 해왔을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일단 공정위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은 담합에 대한 심증은 분명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작정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사전에 치밀한 분석을 통해서 그러한 혐의가 분명히 있다고 봤을 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러한 심증을 갖고 있는 것과 그거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문제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최소한 뭐 과거는 아니더라도 최근 몇 달간의 CD 금리의 움직임을 보면 다른 단기 채권들의 금리는 가파르게 떨어졌는데 CD 금리는 거의 움직임이 없이 3% 중반대를 유지해 왔다고. 그런데 재미난 건 이제 공정위가 지난 17일부터 전격적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좀 뭔가 정상적이지 않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파장이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파장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시나요? 만약에 이게 지금 우려하는 대로 실제 담합이 드러나게 되면 아마 그 후폭풍은 꽤 클 거라고 봐요. 이제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 특히 금융산업은 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산업으로 보통 불려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자기 돈을 은행에다 맡기잖아요. 근데 자기 돈을 맡기는 데를 믿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금융기관은 안 찾겠죠. 금융산업의 기반이 무너지는 거야. 신뢰가 무너진다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여러모로 이번 사건이 주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다. 감독하는 당국이 어떻게 중간에 이걸 알아챌 수가 없었던 건지 이런저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최근 몇 년 들어서 이 CD의 발행과 거래, 유통이 급격하게 규모가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국민들도 쉽게 알 수 있다시피 최근에는 돈이 막 넘쳐난다고 그러잖아요. 시중에. 예? 과잉 유동성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들도 돈이 넘쳐나. 돈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굳이 금리를 많이 주면서 이런 CD 같은 걸 발행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CD 자체의 발행이나 유통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규모가 작은데 그러한 주요한 기준금리 역할을 과연 맡기는 게 타당하냐에 대한 의문은 진작부터 제기됐다고요. 그러네요. 근데 금융당국이 그동안 뒷짐을 지고 있었던 거지.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한 그 책임의 일단이 감독당국에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 거죠. 앞으로 향후 좀 전망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제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가 뭔지를 이번 사건이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저축은행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우리 부실감독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왜 그동안 금융감독당국이 이 문제를 이렇게 방치해놨느냐? 그것은 이제 흔히 금융업체들에게 상당히 유착돼 있다는 그동안의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금융소비자들, 우리 국민들보다도 오히려 금융산업 또는 금융산업 종사자들의 이익에 더 부합하는 쪽으로 그렇게 감독당국이 기능을 해왔다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 사건은 또다시 그런 사례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논의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없어. 제대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